동탄 롯데캐슬은 여기 보시면은 요 녹색 선이 전세선인데 현재 전세가 7억 3,500이고 매매가 22억입니다. 전세가율이 33.4%예요. 전세가율 33.4%라는 거는 요 매매가가 전세의 3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격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3배라는 거예요. 전세는 7억 3천이고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동탄을 알아보자는 다소 도발적인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얼마 전에 GTX 개통을 앞두고 동탄에서 22억 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막 굉장히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 좀 바이럴이 된 것 같고, 호객노노를 가시면은 막 댓글 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이런저런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은 조금 동탄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거래가 된 아파트의 그 실거래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동탄역 롯데캐슬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고 그 윗부분 아파트죠. 아래쪽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KTX나 SRT를 사면 거의 대부분이 동탄역은 다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탄역에 붙어 있는 그런 단지인데 이 호수만 22억에 실거래가 된 게 아니라 그 바로 직전인 작년 9월에도 등기 21억에 됐었고요. 그리고 그해 8월에도 20억이 됐었고 작년 7월도 18억 3천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지는 국민주택 평형은 아니고요. 전용면적 10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40평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41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34평 기준 22억 원이었으면 거의 잠실 뺨때기를 때리는 거의 그런 가격이었는데 34평 때는 이것도 비싸! 이것도 10억에서 1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 마포급 가격이기 때문에 최근 여기 동탄에 계신 분들이랑 그리고 이 34평, 41평 가격대가 비슷한 서울 지역 간의 그 유저들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서로 이제 와리와리 와글와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동탄을 보시면은 동탄은 그 역세권 단지들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 빨간 박스가 동탄역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 동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도보 한 개 거리가 요 빨간 박스 정도 되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반달처럼 되어 있는 거는 동탄 1인데 동탄 1이고 요쪽에 캠퍼스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제 팹이 있습니다. 동탄 1은 언제 준공됐냐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대부분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동탄 2는 2010년대 초반부터 2013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쭉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준공 15년 차 기준으로 필터를 걸었는데 동탄 역세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15년 이내 준공된 거고, 요거는 그 이상 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확실히 동탄 역세권에 있는 롯데캐슬은 34평 기준으로 이게 15억 8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13억, 여기 12억, 그리고 11억 4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탄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동탄 목동 쪽으로 가면은 9억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북동탄 가면 6억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탄 1 신도시에 있는 34평 가격대는 여전히 5억대거나 아니면 4억대도 있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동탄 안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높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요 그냥 빨간색 박스 안에는 동탄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도보생활권이 된다고 생각해서 동탄에서 어쨌든 제일 가장 입지 가치가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탄을 좀 더 이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가 동탄역이고 빨간 박스는 이쪽에 있는데요. 동탄은 여기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동탄대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동탄대로변에 위치하게 되면은 동탄역까지 움직임이 굉장히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 선이 아니라도 이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동탄순환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탄대로랑 동탄순환대로가 동탄을 이렇게 소위 도는 방식으로 목동처럼 이렇게 되놨는데, 동탄순환대로를 기점으로 아파트들이 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동탄순환대로에 있다 손 치더라도 동탄역을 이용하는데 사실 큰 불편이 없습니다. 어차피 걸어서 못 갈 거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걸어서 못 가. 물론 걸어서 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이동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 동탄 역세권 쪽은 동탄 역세권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요 남동탄 쪽으로 오게 되면은 정말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되죠. 근데 동탄 아시겠지만 경기 화성시는 통근통학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화성시로 통근통학을 하러 오는 도시가 되거든요. 화성에 그 삼성전자 팹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통근통학을 하러 오는 도시고, 수원에서도 결국 화성으로 통근통학을 해요. 수원에도 팹이 있고 동탄에도 팹이 있지만은 화성시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통근통학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요 호수 있는 요 오른쪽 지도에 없는데 용인에서 그 반도체 팹을 짓겠다는 것도 동탄 오른쪽이다 보니까 동탄이 잠재적으로 출산율도 높은 도시이고요. 그러니까 직장 출퇴근을 동탄에서 서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 안에서 대부분 해결하거나 뭐 판교 가거나 수원 가거나 수원에서 동탄 오거나 이러면서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에 동탄은 자체적으로 통근통학 시간이 좀 짧은 편이고, 그리고 집이 많아요. 아까 동탄 역세권에 있는 10억대가 넘는 초고가 집도 있었는데 여기는 34평 기준으로 6억대,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5억대 이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구매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동탄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 도시들의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라면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자동차를 사람보다 더 앞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설계를 할 때 자동차를 베이스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고,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으로 인해서 사실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죠. 보통 도보생활권이 되는 그런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차를 중심으로 설계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도시 자체가 광역적으로 넓어지게 되고, 광역적으로 넓어지는 도시는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가두 상가들이 스트리트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상가들이 다 죽는 이유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그 상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도시 설계 자체가 그냥 상권을 죽이는 도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역세권, 그런 역 주변에 그런 근린 상가들만 조금 발전해 있지, 일반적인 가두 상가는 전부 죽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역세권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도시가 또 동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천도 똑같은 스킴으로 송도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분당이 됐던 아니면 일산이 됐던 평촌이 됐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평촌에 오래 살았지만 평촌도 범교역 중심의 그 성경 아파트 있는 몇몇 자리들이 역세권 단지로서 도보 이동이 되는 굉장히 편한 자리인데, 그 안쪽까지 올라면 그 안에서 마을버스 타고 또 한참 이동해야 되고, 일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 중심 또는 광역교통 간선도로 역 중심으로만 상권이 발전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충분한 발전이 없고 점점 쇠퇴하도록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진짜 어저께는 제가 대통령 행세를 했는데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은 지금 여기 이런 도시 설계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없어. 이제 상생 도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은 80년대 도시계획으로부터 크게 발전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이제 22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화두가 됐기 때문에 22억이 뭐냐, 근데 가격은 결국 전세 곱하기 멀티플, 이건 또 이제 제가 만들어낸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전세는 월세에다 한 기준으로 나누면 되는데 결국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이 해당 아파트 단지를 봐볼게요. 동탄 롯데캐슬은 여기 보시면은 요 녹색선이 전세선인데 현재 전세가 7억 3,500이고 매매가 22억입니다. 전세가율이 33.4%예요. 전세가율 33.4%라는 거는 요 매매가가 전세의 3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격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3배라는 거예요. 전세는 7억 3천이고요. 거의 3배죠. 근데 그 도보 역세권에 있는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그 아파트도 보시면은 전세가 5억 7천, 요거는 국민주택평입니다. 38평이네. 이것도 5억 7천 정도 되는데 얘도 매매 가격이 지금 13억이니까 전세가율이 4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4% 정도 되니까 이 매물 올라와 있는 건 15억대 올라와 있네. 그럼 얘도 거의 지금 2.2배인데 요 금액 환산하면은 거의 뭐 3배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도 그 역세권 주변은 다 2.2배, 2.5배인데 그 화성시 전체 멀티플은 몇 배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1.6배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화성이 매매 가격이 전세의 몇 배였냐 그거를 멀티플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1.6배 받다가 1.25배까지 내려왔다가 1.7배까지 피크 찍었다가 지금 내려와서 한 1.6배 되거든요. 수도권 전체로는 1.8배 받았다가 1.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7 갔다가 지금 1.65 정도 되어 있는데, 결국 화성시 전체나 수도권 전체의 멀티플이 1.6, 1.7배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뭐 2.5배, 아까 해당 아파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런 생각이 될 거예요. 매매가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라면은 전세라는 거는 뭐냐, 결국 전세는 월세와 서로 스왑이 되잖아요. 월세가 전세가 될 수도 있고 전세가 월세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거는 우리가 임차료라고 하고, 이 임차료는 그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용 가치라는 거는 교통적인 요인, 교육적인 요인, 그리고 편의시설, 자연환경, 요 교교 편자 4대 요소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임차료로 변해요. 예를 들면은 교통이 지금보다 개선된다. 그러면 교통 요인이 개선되니까 좀 더 높은 임차료를 주고 해당 지역에 거주할 만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거가 임차료 상승 요인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많아지거나 교통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교육시설이 교육 여건이 좋아지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용가치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료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멀티플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임차료가 상승하면은 매매가도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동탄은 근데 동탄 전체를 보면 평균 2.1배 수준의 그런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로는 더 넓지만 동탄만 제한적으로 보면은 이제 2배가 넘는 그런 멀티플을 받고 있어서 동탄은 서울보다도 더 높은 멀티플을 그렇게 받고 있긴 해요. 왜 더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냐면은 이런 임차료가 지금보다 더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격을 좀 미리 땡겨온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현재 1.6배를 받고 있는데 동탄이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그거는 현재의 전세 가격, 현재의 월세 가격보다 한 5년, 10년 지나면 미래의 전세 가격, 미래의 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은 결코 미래 가격은 없거든요. 현재의 교통망, 교통, 교육시설, 편의시설, 자연환경으로 임차료가 세팅되지 아직 개통되지도 않은 어떤 교통 노선을 반영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게 높은 확률로 반영될 것 같으니까 매매가는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멀티플을 끌어올리는, 이게 진짜 매우 주식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전체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임차료가 올라가는 거를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동탄 전체적으로 선반영하고 있고, 가장 선반영한 데가 어디냐? 그 빨간색 동탄 역세권 아파트 단지 몇 단지가 이거를 가장 극대화해서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게 선반영을 좀 과도하게 했다, 안 했다,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간 실거래 시세만 보고 그 시세가 되게 무조건 정확한 시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매매가가 합리적이 되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전세 월세 상승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멀티플이 2배, 제가 이제 동탄 평균 2.1배라고 했는데요. 일단 2배라고 해볼게요. 그럼 22억에 실거래 됐으니까 전세 11억이 돼야 돼요. 전세 11억이 GTX 준공 이후에 장기적으로 거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세 가격이 된다면은 그거에 2배 수준의 멀티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22억이라는 실거래가 합리화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2.5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동네, 그 빨간색 박스 동네는 평균 2.5배 받고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전세 8억 8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은 GTX 준공 이후에 뭐 1년 안에 전세가 실제로 요 가격이 된다면은 그나마 2.5배로 설명 가능한 값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전세 시세가 큰 폭으로 올라야만이 그 매매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멀티플 3배 받고 있죠. 전세 7억 3천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세 대비 또 전세가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거를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대비 좀 너무 높은 그런 매매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세 시세가 결국은 부동산 시세를 결정하거든요. 전세 시세나 월세 시세가 부동산 시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 요인이나 교육 요인이나 편의시설 요인들이 개선되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는 무조건 상승을 해요. 근데 저 개인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매매 가격을 약세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 전세의 흐름이 지금부터 이제 한 10년까지는 플러스 일변도이겠지만은,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긴 가더라도 상승률이 이제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멀티플이라는 거는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멀티플은 결국 이게 재건축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등등 하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건데, 이 멀티플이 지금은 2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해당 주택이 거의 100년 이상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한국에 현재 100년 이상의 그런 주택 수요가 없어 보여가지고 멀티플에서 좀 둔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주택시장 분위기도 사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매가도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커버하고 있던 산업들이 그랬는데, 이익은 조금 올라갔는데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멀티플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이 꺾이니까 이 멀티플이 꺾이는 게 꽤 커가지고 매매가가 하락을 했어요. 사실 현재 시세도 뭐냐면은, 전세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사용가치 개선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두 번째는 물론 전세도 유동성이니까 뭐 이거 금융까지 얘기하면은 한참 긴데, 근데 멀티플이 꺾이는 거는, 이거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계열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봤을 때 그 미래에, 그러니까 3, 4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봤을 때 이 주택시장이 그 지역이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냐 탄탄하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낮은 저출산 그리고 역성장, 2035년 38년부터 역성장이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15년 후면 역성장이야?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보수적인 생각들이 점점 멀티플을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티플이 점점 2에서 1.8로 1.6으로 1.5로 이렇게 멀티플이 1.0으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가를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탄 얘기 나온 김에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요, 한국에는 아시겠지만 좀 거대한 축이 있다면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축은 경부축 되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많은 경기도 내 도시들이 성남시부터 시작해서 동탄,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간 평택, 그 다음부터 쫙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그 라인들이 있는데, 근데 이 경부축은 아시겠지만 박정희 시대 때 개발을 했죠. 박정희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960년대 중후반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축은 경인축이었어요. 그래서 경인이라는 말이, 반포지구를 개발한 것도 이름이 경인개발이야. 그러니까 경인축이 한국의 원래 원축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경부축으로 축개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이 생겼냐면은, 경부축은 아시겠지만은 경기도 경부고속도로가 내려가는 과정이 다평지가 아니에요. 다평지가 아니고 용인만 가더라도 완전 대꼬복고 이게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도시들은 넓은 그런 지역의 도시가 쫙 펼쳐진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파편화돼서 여기 파편화돼서 여기 파편화돼서, 그래서 진짜 이거를 어떤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진짜 도시학에서 말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한국의 도시들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경부축 활성화는 결국 일본과의 그 친밀도 때문에 개발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들이 다 뜨문뜨문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고 손정목 교수가 썼던 그 책을 읽으시면은, 뭐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권부터 5권도 좋지만 한국 도시계획 이야기 그 1, 2권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책 읽으시면은 경인축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경인축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경인 쪽으로는 다 평지야. 뭔 얘기냐면은, 한국의 그 서해안으로 가는 길은 거의 높은 산이 없어요. 높은 산이 거의 없고, 남쪽, 그러니까 강원도 쪽 가는 길은 높은 산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그 경부고속도로 따라가는 길도 막 300 사이사이를 막, 서울도 밑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돌파해서 가야 되는데, 그 경인으로 가는 그 라인에는 거의 예전에 부평도 거의 대평야였잖아요. 그래서
완전 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평지고, 제가 지금 제일 높은 산 이름이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천에 있는 계양산 정도만 가도 계양산이 400m 높이거든요. 저는 제주도인데 한라산 1950m인 동네에서 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계양산 꼭대기를 갔는데 한라산보다 더 높은 줄 알았어. 왜냐면은 그 전경이 그 도시를 완전히 내려다보는 그런 전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양산에서 그냥 딱 바라보면은 그냥 거의 뭐 도쿄 바라보듯이, 그 도쿄 전체가 한 4천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그런 도심권이잖아요. 근데 도쿄 안에만 해도 1,400만 명이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 바라보는 느낌처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인축이 좀 잘 개발됐더라면은 지금 같은 주택 대란은 없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왜냐면 여기는 진짜 개발할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북한과의 사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점점 더 남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부를 개발한 거랑, 또 일본이 좀 뭐라 그럴까, 일본과 부산의 그 연결성이 있고 서울 부산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너무나 경부축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경인축이 상대적으로 좀 버림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그냥 도시 환경적으로만 보자면은 경인축 개발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확률로 주택 문제가 지금보다는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잡설이 길었는데 뭐 내 채널이니까 뭐 적당히 알아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탄에서 실거래된 그 실거래된 가격을 그냥 와 뭐 얼마에 거래됐다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그게 어떤 근거로 어떤 멀티플로 어떤 가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임차력이 변했을 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가격만 보면은 이게 싸다 비싸다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격 의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계속 사고 싶고, 내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팔고 싶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과거 부동산 현장 답사했을 때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막 3, 40% 조정이 나왔을 때 관성적으로 40% 조정 나온 가격에서 또 막 더 내려간다, 여기서 다시 반토막, 그럼 거의 한 70% 빠지는 건데, 그런 걸 막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가격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관성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싸다 비싸다 소득 대비 이런 판단을 통해 가지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현재 소득 대비 과도하게 비싼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탄 같은 지역도 일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멀티플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동탄 전체가 고평가냐? 그거는 동탄에 있는 다른 34평 기준 9평 5억대 가격이 그들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들의 맞벌이 소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소득 대비 소화 가능한 그런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실 때 너무 관성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소득 대비, 그 다음에 뭐 여러 전세 임차료 대비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